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32% 상승했고 나스닥이 0.51% 하락, S&P 500이 0.07, 그 다음에 러셀이 0.58로 많이 하락했다. 오늘 하락의 주도는 나스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신에 이것은 하락하고 지금 다우는 다시금 올라갔죠. 자, 장막판에는 거의 다가 다시금 올라갔습니다. 많이 빠질 때마다 약간의 일부 계속해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됐는데 반도체는 많이 올라왔죠. 자, 그에 따른 지금 차익 매물들이 좀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금리 자체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안 내려오는 이유는 결론은 석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핀비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맵이 좀 바뀌었죠. 바뀌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일단은 좀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일단 컨슈머 시크릿, 그 아마존하고 테슬라 이런 식으로 바꿔놨는데, 자, 테크놀로지 본다면 세미컨덕터를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에 있었는데, 자,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시총이 더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안 좋았던 것은 역시나 지금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자, 시게이트라든지 지금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메모리 업종들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반면에 오라클 말고는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 쪽 있죠. 그쪽 테크놀로지에서 소프트웨어 쪽 있죠. 이런 것들, 마소, 팔란티아 이런 것들, 팔로알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 중심으로 조금 매기가 돌았다. 즉 말해서 사람들이 털고 나간 게 아닙니다. 주가를 갖다 완전히 털어버리고 끝내버린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일단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안 놓았던 종목들이 있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던 중심으로 다시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쪽으로 매기가 돌고 있죠. 그다음 파이낸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빠졌던 데서 파이낸셜 이쪽으로 또 매기가 돌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 뭐 인더스트리라든지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쪽으로 다 매기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우 지수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시장 자체에서 돈을 갖다 완전히 시장에서 빼버린 것은 아니다. 자, 만약에 시장에서 다 빼버리면서 빨간불이 돈다면은 자, 그렇게 이틀 연속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돈은 계속해서 시장에 머물러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 2000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바뀌었는데 일렉트릭 이퀴먼트 있죠. 전력주라든지 이렇게 블룸 에너지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락했고, 크리도라든지 이런 것들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반대로 일단 파이낸셜 이쪽은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빨간불이 아니고 좀 파란불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금의 순환매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7개는 일단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완전히 폭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시장 자체가 좀 움직임이 폭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많이 하락했던 반면에 지금 에너지가 좀 뛰었고, 에너지 뛰니까 지금 이제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방어주라든지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그다음 파이낸셜 금융주도 좀 올라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이런 것들 헬스케어가 좀 반등이 되고 있다 해서 이쪽으로 다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이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다. 자, 우리가 일단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너무 이쪽에 한 군데만 다 몰빵하시면 안 되겠고, 적어도 일단 20에서 한 15%에서 20% 있죠.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해놓으면은 이쪽이 떨어지더라도 이쪽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주, 방어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는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야만이 아무래도 우리가 포트를 구성하실 때 해놓으면은 주가가 확 빠질 때 반도체만 해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트를 갖다 조금씩은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다. 들고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안 그러면 같이 빠지면은 또 털어버리고 또 다시 잡으면 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엇박자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 안에서는 반드시 포트를 구성하실 때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다우 종목들은 조금씩은 몇 개는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갖다 요 하나의 차트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봐야 될 것이 연두색 있죠. 이게 가스 값입니다. 즉 말해서 이거는 일단 석유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건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0년물 금리. 요거 자체는 이제 S&P 500의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S&P 500 지수기 요때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 날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가스 값이라든지 10년물 금리는 계속 튀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해서 이제 금리하고 이제 S&P 500하고 지금 반대 관계가 있다. 아무래도 반비례 관계가 있겠죠.
요거 자체는 자, 금리가 뛰니까 주가는 하락되고 있고 금리가 뛰는 원인은 어디 있냐? 가스값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스에 일단은 지금 이제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결론은 일단 트럼프가 계속해서 엇박 지르고 있고 이란과의 합의를 갖다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되는 거지. 자 이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펀더멘탈의 문제로 인해서 하락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지속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요 세 가지 차트가 현재 시장을 갖다 주된 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시되 많이 올라와서 약간 눌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약간의 눌림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있어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물론 뭐 이익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겠다. 뭐 그런 분들도 문제는 없죠. 약간 일부 현금 확보 뭐 10에서 15% 아니면 조금 더 물량을 많이 확보하겠다. 뭐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량을 다 틀고 다시금 잡는다는 것은 조금은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일부 익절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전량 매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반도체 많이 올라왔는 것들이 좀 빠지면서 약간의 지금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자 다우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에 있던 자금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던 것이 조금 안 올라왔던 그런 지금 다우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게 기술주만 할 게 아니라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소비 관련주들 있죠. 그런 것들도 아마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씩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2개, 3개 정도는 10개 종목이라면은 한 10에서 20%는 항상 15%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 반도체가 하락을 해도 이런 데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는 큰 문제가 없겠죠. 자, 러셀이 또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요런 종목들, 특별히 러셀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베타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적자주들 있죠. 그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반드시 일부 익절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내려가면은 물량을 갖다가 사가지고 계속 주식수를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얘가 지금 한 6%, 0.6% 내려가면은 기본적으로 한 5배 정도 내려가면 한 5% 이렇게 내려갑니다. 적자주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베타 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적자주 말고는 다른 종목들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 매수 관점에서 보고 적자주 안에서는 좀 익절이 필요할 때는 좀 익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문제는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0%로 또 오늘 장에서 변동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97을 기록하고 있고 30년물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5.13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년물 금리가 이렇게 튀면은 원래 트럼프가 할 때면 탁고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일단 대응을 할지 우리가 봐야 되겠고 자, 다음 6개월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0.6% 좀 하락돼 있는 상태 있고 US 오일은 좀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S&P 500 이런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약간 일단 이제 눌림목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10년물 금리가 튄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모양이 있죠. 만약 주가가 만약에 큰 폭으로 내려가면은 걱정을 할 텐데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면서 시간을 조금 더 지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 발표라든지 자, 그다음 또 아무래도 전쟁의 위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당히 조금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에서 좀 빠질 때 자, 그럴 때는 매수 관점이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겠죠. 뭐 10% 뭐 5%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은 마이크론의 주가 하락, 유가, 채권 수익률의 추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즉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 수익률이 10년물이 5% 이상이 올라가고 있고 4.5% 올라가고 있고 30년물이 5%를 오버하고 있다. 자, 그럴 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하락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반도체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C게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CEO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신규 공장 건설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한 후에 자, 메모리 칩의 업계가 매도세가 주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게이트가 7% 하락했고 자, 경쟁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하락이 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로 인해서 가격이 거의 한 5% 정도 하락이 된 가운데 있는데 자, 이런 발언 자체가 메모리 칩 업계에서 급증한 수요를 충족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브렌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거시경제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이 여전히 고조되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분쟁 해결의 향방이 상당히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고 자, 특별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란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또 이란은 수정된 평화 제안을 미국에 보냈지만 미국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새로운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 자, 그럼 아무래도 유가를 갖다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심각한 이제 상승의 장을 갖다가 좀 많이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진전이 없다면 향후 시장이 심각한 등락을 갖다가 반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야드니 같은 경우는 연준이 채권 감시단을 달래기 위해서 7월에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현재까지 본다면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42%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해서 뭐 바로 인상할 건 아닌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은 차입 비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고 채권 시장 움직임을 따라잡아야 된다 해서 채권 시장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을 달래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텀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은 케이오스로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임명한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에드 야드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본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내보내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한다면 국제 수익률 상승이라는 형태로서 시장에 추가적인 분노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채권 감시단, 뭐 채권 작용단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물론 6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FOMC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 케빈 워시지만 실제로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인물들은 결론적으로는 채권시장의 온건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비둘기파적인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 채권 감시당 작용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말은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금리를 인상시켜서 계속해서 돈의 가치를 갖다 올려야 되겠죠. 이런 상품 가치가 올라갈 때는 돈의 가치를 더 따라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채권을 갖다 다 던져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던져버린다 그렇게 했을 때는 결론은 일단은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일단은 채권을 던져버려서 채권의 가격, 즉 말해서 채권의 금리를 갖다가 튀어오르게 만들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차입 비용의 통제를 잃지 않고 채권 시장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려면 채권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긴축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상이 오히려 그들을 만족시킨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우려를 완화하면서 수익률을 억제하면서 연준이 나중에 금리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매파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백악관이 원하는 것, 즉 실질적인 대출 비용 인하도 이뤄낼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장기금리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7월의 금리 인상 전망은 한 4.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겠죠. 앞만 보고 달리니까 지금 무조건 올라가면은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약간 꺾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워시도 지금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한번 지금은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월가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은 높은 금리가 의미 있는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자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윌슨조차도 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목표치를 8천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상당히 일단 높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의 주식의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변동 사이에서 상당히 음의 상관관계를 지적해왔다. 그래서 금요일에 가격의 움직임 이런 관점을 더욱더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거의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자, 전 세계 국제 수익률 또한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일단은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의 주된 원인은 높은 유가와 가열된 경제 상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하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종식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한 그런 금리 변동폭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특별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자, 그렇게 일단 밝히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금리 상승과 함께 채권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시장이 바닥을 친 후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주가 조정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 수준인지를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4.6까지 올라왔다가 4.57 수준으로 하락되고 있는데, 자,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시타델 같은 경우에서도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말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후에 전술적으로 더욱더 신중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데 있어서 전술적으로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혹시나 아직까지 좀 다소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뛰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에 따르게 되면 석유 시장이 주시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 변곡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버코어 창립자죠. 로저 알트만이 시장이 그런 상황을 그냥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할 때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코어의 창립자 입장에서 본다면 유가가 배럴당에 $150까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번에 이제 10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 왔지만은 공급의 완충제가 감소되면서 시장이 곧 건전성을 갖다 시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서 브렌트 가격이 1.4% 상승하면서 배럴당 $11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하루 1200에서 1400만 원 배럴의 원유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지금 이제 유가다. 즉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석유 시장이 전환점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향후 2주 안에 유가가 상당히 상승할지 여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유가 상승이 지금까지 놀라운 효력을 보여준 시장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특히 유가가 배럴당에 $150 이상으로 오른다 그렇게 했을 때는 코로나19 이후에 10년 동안 두 번째로 큰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촉발하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그 상황을 그냥 무시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어쩌면 또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상당히 지금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금리 뛰는 것들이 전부 다 유가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또 주가 폭락하는 이유가 결론은 트럼프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배럴당 $110를 넘어서면서 유가 자체가 큰 폭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 자체는 유가 상승에 비교적 잘 대응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장에서는 기업 실적, 인공지능의 투자, 그리고 여전히 견고한 경제가 시장을 계속해서 일단 지탱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투자들의 예상과 맞물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유가 충격은 이런 전망을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유가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너무 일단 완고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이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대체로 일시적인 것으로 여겼지만은 석유 공급 감소로 인한 충격을 갖다가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됐던 완충 장치가 있어서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평균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이 1억 200만 배럴에 비해서 하루에 1200에서 1400만 배럴이 조금씩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조금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장된 석유 재고, 이미 해상에 있는 유조선, 전략 비축의 석유 방출,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재고 덕분에 이런 충격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문제는 없는데,
자, 이런 완충 장치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부족이 되면은 아무래도 유가는 뛸 수밖에 없다. 유가가 뛰면은 시장 자체 상당히 일단은 충격으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경제의 견고한 기반으로 모사했던 상황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가의 상승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이전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 소비자 회복력, 그리고 인공지능에 집중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AI에만 국한되지 않는 기업들 투자 등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특별히 일단 문제가 없었는데 석유가 이제부터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압도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유가 시장의 지금 핵심 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하고 연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수준 하락한다면은 양호한 상태에 있을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주가 하락의 원인 자체를 본다면 미국이 이란의 새로운 종전 제한을 갖다가 거부했다는 보도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상당히 불안한 심리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이 지금 파키스탄 중대잔에 제출한 14개 항의 평화 제한을 거부했다 그런 보도 이유가 나온 후에 월요일에 주가가 지금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브렌트유가 11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고, 또 하면 UAE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드론 공격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무력의 충돌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자체가 시장이 상당히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서 메모리 칩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좀 하락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자체가 경쟁사인 삼성의 잠재적인 노사 분쟁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 속에서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삼성 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영업이익의 15%를 보너스로 지급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 자,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직원들의 파업 가능성은 전 세계 메모리칩 생산량의 3%를 차질로 막아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면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짧게 보면 그런데 자, 길게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의 생산 중단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급 부족을 갖다 더욱더 악화시켜서 마이크론행이 또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 메모리 칩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7배 이상이 뛰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주춤거릴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칩 주식의 전반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 장기 공급 계약이 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높은 가격이 적어도 2027년도 후반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산업이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기존의 PB 레이쇼를 갖다 PE 레이쇼로서 이제 가치평가에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주춤은 거리는데 자,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차익이 실현되고 나서 자, 그때부터 다시금 제2차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자, 그에 따라서 시장이 또 변동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260달러에서 285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셉 무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인공지능 관련된 2차, 3차 수혜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실적은 주가 재평가를 향한 그런 긍정적인 발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실적 호조와 함께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는 패턴 이런 것들, 30억의 초과 달성, 가이던스 40억 달러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되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도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게 실적을 딱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결론을 따는 데이터 센터의 붐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당 수익률 EPS를 1.272달러, 매출을 792억 6,400만 달러로서 예상하고 있다. 그 전망치가 782억 5천만 달러고 1.69달러죠. 이거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가 공급 확보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러한 점을 통해서 엔비디아를 갖다 동종업계에 대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엔비디아가 950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는 AI 하드웨어 업체인 엔비디아가 향후 18개월 동안에 출하 예정인 제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백로그가 있으니까 더욱더 주가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1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21명이 스트롱 바이고 36명이 바이, 3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명이 언더퍼폼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라이스 타겟은 268불을 주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술적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고 좋은 호재는 엔비디아 실적 호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6주 동안에 165달러에서 235달러까지 상승했죠. 그래서 215달러 수준을 갖다가 약한 지지선 200달러를 갖다가 주요 지지선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될지 그걸 봐야 되는데 235달러가 새로운 저항선이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그 지점까지 내려가서 재시험을 하면서 그 위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235불대 있죠. 이게 강한 저항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지지대를 본다면은 216불대 요 직전 고점이 아무래도 지지되면서 다시 반등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지지대가 좀 무너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 자체는 좀 더 하락이 되면서 200불대까지도 한번 테스트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조건 이 정도 내려온 다음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6불대 직전 고점에서 지지가 받아주는지 자, 체킹해 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번 주에 체킹해야 될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더불어서 또 봐야 될 실적들이 있는데 로스라든지 TJX 이런 것들이 있죠. 소매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킹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TJX하고 로스의 지금 현재 모습에서 3개월하고 6개월 동안 EPS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TJX 같은 경우는 34%, 44%로 계속해서 EPS 증가가 되고 있죠. 로스도 마찬가지로 50에서 61%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직까지는 소비는 견조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분기에 일단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두 회사 실적 발표 앞두고 두 종목 모두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로스 같은 경우는 기존 매장 매출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부활절 연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에 강세 추세가 4월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품의 구성이라든지 광고 개선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거래량을 증가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한 20%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9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7명이 스트롱 바이고 7명이 바이, 5명이 홀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235달러를 주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TJX 같은 경우에는 보물찾기 비즈니스 모델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위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경영진의 현상 유지 발표가 업계 전반에 걸쳐서 안도 랠리를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적어도 23%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평균 가를 갖다가 171달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이들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자,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실질적으로 본다면 소매업체의 주가는 좀 부진하죠. 심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매업종의 주가 자체가 올해 들어 시장 전체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형 체인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해당 부분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홈디포, TJ맥스, 로스, 타겟,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 미국 소비자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감당할 수 있는 지표를 찾기 위해서 많이 일단은 주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특별히 세금 환급이 줄어들고 있고 급등한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름철에 미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버텨낼지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매 산업지수가 연초 대비 한 7% 정도 하락을 되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ETF들도 거의 하락이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지금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를 주시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홈디포 주가라든지 로스, 그 다음 TJ맥스 등이 다 하락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4월의 물가 상승 보고서에서 본다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상쇄하면서 최근에 감세 조치의 효과를 되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월가는 단기적인 소비자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취약하고 점점 더 약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직원 임금 인상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20% 이상씩 성장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인구조사에 따른다 하더라도 4월의 소매 판매는 명목상으로서 전월 대비 0.5%는 증가했지만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판매 수치는 0.2%가 감소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4월의 실질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그래서 2분기 소비가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올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성패를 갖다가 좌우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소시에제널에 따르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난해 공화당이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 지출 삭감 법안의 감세 조치도 도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마진 확대를 갖다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유가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을 띠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반면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개인 투자가들은 전통적으로 소비재 관련 주식에서 필수 소비재 관련 주식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월마, 타겟, 코스코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코스코가 23%, 월마시 18%, 타겟이 24%가 증가되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 한 14%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수년간의 누적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이 민감한데 속도, 편의성 그리고 가격의 중요성이 아마존, 월마, 코스코 이 빅3의 강세를 유지시켜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주택이란지 리모델링의 수요 정체로 인해서 2020년도 주택 관련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주가 전반적인 시장과의 차이를 벌리고 상승세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면서 경제 일부 소비자 지표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 경기 방어주는 조금씩은 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을 발전해서 이 반도체 관련 주식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일단 암이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하드웨어 설계 업체죠. 그래서 특별히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장 주익률 상해 등급을 주면서 $300로 제시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대비해서 금요일 한 43%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AI 패러다임이 1.0 챗봇에서 이제는 2.0 에이전트로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즉,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탁월한 전력의 효율성 덕분에 에이전트형 AI용의 CPU 부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이 암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암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목표 주가를 만약 상향 조정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자, 에이전트형 AI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감독이 거의 필요 없죠. 그래서 독립적인 계획 추론을 통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자율 시스템의 집합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성형 AI는 기존 도구보다는 훨씬 더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형 AI가 더 넓은 도입과 폭넓은 도입과 향상된 수익 창출의 기회로서부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형 AI 지원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는 4배가 더 많은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키포인트고, 그로 인해서 에이전트형 AI는 초기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 토큰을 갖다 1000배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CPU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1대1, 1대 8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에 지금 현재 GPU 안에다가 CPU가 8개 정도 예측을 했는데 지금 1대1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CPU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0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4명이 스트롱 바이고 21명이 바이고 13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을 223불로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